일본 사람은 대부분이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하나는 질투. 삼성이 자기들한테는 보이지도 않던 기업인데 하긴 글로벌하게 너무 뭐 커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투가 있고요. 인정을 하고 우리도 저렇게 배워야지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성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잘못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법인 내에서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아직까지 본인들이 왕년에 세계 2위를 구가했던 그런 시절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이 앞서 있다라든지 외국이 앞서 있다라든지 이런 건 귀에 잘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그래서 돌아가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내부자로서 30년간 지켜보고 아마 일본에서 제가 가장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거예요. 일본 정부에 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고 그런데도 바뀌질 않으니까. 네, 경제 신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이죠. 자, 오늘은요. 일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일본을 연구하는 뭐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또 계시긴 하고요. 하지만 또 일본 내에 계시면서 실제로 한 30년 이상 각종 뭐 기업이라든지 지자체 등에서 일본을 가장 정확하게 특히 이제 IT 쪽으로 경험하신 그런 분을 한번 오늘 모셔봤습니다. 이코퍼레이션 .jp의 염종순 대표님 모셨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코퍼레이션 .jp라는 회사는 일본에 있는 회사입니까? 예, 순수한 일본 기업입니다. 순수한 일본 기업이에요? 예, 이제 대표님이 한국 분이신데. 네, 저는 한국 사람이고 네. 법적으로는 일본 내국법인인데 주주가 한국 분들이 좀 많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염종순 대표님 저희가 한 30년 정도를 일본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네. 뭐 어떤 계기로 가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 30년 전에는 그 우리나라가 네. 뭐 일본에 비해서 한참 뒤져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한 93년쯤 되겠네요. 한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80년대 후반.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해외에 돈 벌러 가는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그때 일본은 뭐 정말 최고를 찍을 때죠. 그렇죠. 80년대 후반이면. 예. 그러니까 버블 꺼지기 직전후 그 언저리인데 그때 당시에 중동에 왜 근로자들 파견 많이 갔었잖아요. 네네네. 건설 때문에. 그 한편 일본에는 프로그래밍하는 코딩 근로자들 많이 갔어요. 많이 갔죠. 그분들이 이제 저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개념으로 갔었죠. 그렇게 그때 이제 일본에 대한 동경도 있고 그래서 그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해서 일본에 가서 그걸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 경로를 통해 갖고 일본에 가서 프로그램 이렇게 오래 계실 줄 모르셨고. 그렇죠. 그때는 몇 년 있다 오실 생각이었는데. 몇 년 있다 올 생각이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막상 계셔 보니 가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버블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졌죠. 그럼 들어오셔야죠. 그렇죠. 그래도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여기서 창업을 했고 여기서 창업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다시 일본으로 나가게 됐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일본에 현지 법인을 만들어 놓고 귀국하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가 본사가 되는 게 맞겠다라는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그냥 일본에 자리 잡게 됐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죠. 네, 보니까 뭐 지자체에서도 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네. 그 일본에 있는 기업에서도 뭐 기술 고문 등등 여러 일들 좀 하신 것 같은데 일본의 IT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은 뭐 경제적으로 어쨌든 선진국은 맞지만 IT로의 전환이 굉장히 좀 늦다는 얘기를 뭐 이런저런 언론이나 여기를 통해서 좀 들었거든요. 하다못해 무슨 아직도 뭐 도장 찍는 뭐 기계가 있다든지 뭐 이런 등등.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이번에 지난주인가요? 그 기시다 총리가 국회에서 이제 시정연설 하잖아요. 올해 예산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시정연설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플로피 디스크를 없애겠다. 아, 네네, 그 뉴스 봤어요. 예. 이 플로피 디스크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도 플로피 디스크가 이번에 이제 곧 없어질 거라고 해요. 근데 그 없어질 거라는 그 추정 이유가 되게 재밌는데 그 지금 남아 있는 게 3.5인치 플로피 디스크거든요. 네. 근데 뭐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그 3.5인치 플로피 디스크가 지금 내장된 컴퓨터도 없고, 그죠? 없죠 지금. 예, 그다음에 CD롬도 없는데. 그래서 그 외장으로 된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데 네. 그게 오래 쓰면 고장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대체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쓰고 싶지 않아서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걸 써야 되는데 플로피 디스크가 없어서 그게 지금 뭐 인터넷에서 꽤 비싼 가격에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네. 겸사겸사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야마가타 현이라는 곳에서 네. 그 저 기초자치단체가 네. 어떤 수당 같은 거 주민들한테 장의자 수당이나 뭐 네. 양육 수당이나 이걸 주려고 그 데이터를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서 은행에다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뭔가 잘못돼서 데이터가 날라갔어요? 아니요, 엉뚱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4만 원이 갔어야 되는데 4천만 원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 돈을 가지고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 보도가 시작돼 가지고 다 파보니까 결국 그 뭐 플로피 디스크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아마 많은 일본 사람들도 깨달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플로피 디스크를 쓰고 있구나. 네. 사실 뭐 굉장히 그쪽으로는 좀 느린 것 같은데 그렇게 느린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네. 그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하나는 이 IT 업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IT라고 하지만 IT 사업에는 두 종류의 IT 사업이 있어요. 네. 뭐 물론 하드 소프트웨어 이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IT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 소프트웨어적인 IT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네. IT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이 개발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서 돈을 버는 아이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저한테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네이버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돈 받고 만든다고 치면 뭐 몇십억, 몇백억 정도면 충분히 만들겠죠. 네. 그 정도 사이트는. 네. 네. 근데 그 네이버라는 회사는 그 사이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하잖아요. 네. 이 두 가지 다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그렇죠. 일본에는 전자밖에 없어요. 아, 후자는 없어요? 네, 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뭔가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뭔가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럴 만한 친구들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도 물론 한국 분들도 아시는 락텐이라든지 네. 몇 개 정도의 기업은 있는데 네. 그 소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저 판교, 그다음에 저 구로 디지털 단지 네. 이런데 수없이 몰려 있는 솔루션 개발하는 벤처들 있잖아요. 네네네. 솔루션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일본에는 일본이 사용하는 솔루션 대부분은 미국 거나 유럽 거나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메이드 인 재팬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술이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데 이쪽은 또 굉장히 느리군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얘기가 상당히 길어지는데 그게 이제 돈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이 우리와는 다른 그 제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산업만 하고 있지만 그 기업들이 다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다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네. 굳이 뭐 이런 리스크 있는 벤처 사업이나 새로운 솔루션에 도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괜찮으니까 오히려 더 발전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적당히 괜찮으면 괜찮은데 네. 이게 많이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거든요. 근데 그래요?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네. 내가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지만 네. 내가 진짜 일본인들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매국노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벤처기업들이 개발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은 네네. 대부분이 이걸 사용하면 효율이 높아진다, 이걸 사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의 IT 업체들은 다 제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 사람들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견적을 할 때, 그죠? 견적서를 낼 때 그 단위가 맨먼스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달 들어가서 일하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멤버 수가 줄어들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야, 그건 참 독특하네요. 근데 각각의 조직들이 정부나 네. 기업들이 유보금이라든지 돈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한테 IT 업체가 견적서 들고 가서 돈을 내라고 하면 그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우는데 IT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깎으려고 생각도 하고 다른 방법도 생각할 텐데 발주자 자체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무지한 것과 또 하나는 돈에 그렇게 궁하지 않은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무지한 거는요. 제가 2019년에 일본인의 여권 발급 현황을 조사해 봤거든요. 네. 당시에 즉시 출국 가능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천만 명 전후밖에 안 됐어요. 일본이 한 1억 3천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강의 주제로 쓰려고. 그래서 한국의 당시의 여권 발급 현황을 봤더니 3,500만 명인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5천만인데. 네, 그렇죠. 이걸 딱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일본 사람이 얼마만큼 해외 돌아가는 사정에 어둡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까지 본인들이 왕년에 세계 2위를 구가했던 그런 시절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이 앞서 있다라든지 외국이 앞서 있다라든지 이런 건 귀에 잘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그래서 돌아가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90년대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약간 사회가 어쨌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막 사회 곳곳에 막 퍼지면서 조금씩 계속 이제 발전을 해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최첨단을 당연히 이용 안 하실 리는 없을 거고 이용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90년대에 머물러 계신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일들도 좀 있겠네요.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하고 네. 스마트폰으로 증권거래하고 하는 게 그냥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데 세계에서 연령대가 가장 높은 유튜버들이 맹활약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더군다나 더 하고. TV 보세요. TV 보죠. 그래. 아니 그럼 뭐 편의점에서 이렇게 휴대폰 결제하고 이런 것도 거의 아직 있죠. 있는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동경에서 사는 대도시에 사는 일부의 사람들의 얘기고. 그래요. 예, 물론 지금 동경에 가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면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1억 3천만 명 중에 동경이나 오사카나 이런 중심부에 사는 또 유명한 기업에 다니는 그런 셀러리맨들 그런 분들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저는 그 제 프로필에서 보셨지만 저는 그 일본의 지방 정부의 공무원을 이제 오래 했었잖아요. 아오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오모리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 북쪽에 홋카이도 밑에 있는 데가 아오모리현이거든요. 아오모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시골이잖아요. 그다음에 저 남쪽에 오키나와, 그다음에 또 제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과장을 8년 했던 사가현이라는 곳, 후쿠오카 옆인데 그런 것들 다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부의 격차와 도농 간의 격차, 그다음에 연령대의 격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한데 특히 IT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재밌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 이 전자정부라든지 이런 걸 추진을 하는데 한국의 이제 사례가 일본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엔 꿈의 사례거든요. 우리나라가 꿈 같은 이야기예요. 꿈 같은 얘기라고요. 그분들 얘기는 꿈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제가 여기 데려와서 이렇게 보여주면 진짜 너무 부러워하죠. 이 꿈 같은 얘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역설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 공무원들한테 한국은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지금 이래서 되겠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적 등본을 떼려면 호적지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동경에 있지만 저 홋카이도 출신이면 비행기 타고 홋카이도 가서 그 호적 등본을 띄워 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일본은 지금도 그래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콤비니에서 고적동물 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만 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일본은 1,70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각기 정책이 달라요. 그러니까 1,700개 중에 몇 개 정도는 콤비니에서 호적을 띨 수도 있겠는데 거의 대부분은 호적지에 가야만 띨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생들 취직할 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런 거 다 온라인으로 띄잖아요. 네네. 일본은 다 학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일본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보질 않았고 네.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 정도 돼 있다 보니 이제 제가 지방에서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할 때도 네. 시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그 주민등록 들고 오라고 할 거냐. 네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이용하면 그죠? 주민등록 제출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인터넷을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공평하니까 인터넷을 못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뭐 어찌 보면 뭐 약자 배려 이런 걸 수도 있으니 정보 약자의 배려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지해서 그렇다고 봐야죠. 야, 우리도 사실 뭐 중국 이런 데랑 비교하면 또 우리도 늦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 정말 막 벌써 한 10년 전부터 뭐 무슨 저 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모바일 프리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는 이제 들어서 네네네. 위기감 같은 게 좀 있는데 야, 이러다 우리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일본은 아예 그런 위기감을 국민 전체가 느끼고 이런 게 아직 없는 거군요. 예, 없죠. 국민들은 다 아직까지 안심하고 있어요. 그게 마치 그 기름 많이 나는 나라들의 어떤 저주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기름 많이 나는 나라들이 기름 뭐 뽑아서 팔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산업 발전이 좀 더딘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저도 그게 그래서 궁금해서 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겠죠. 그럴까라고 네네네. 원인을 생각해봤는데 네. 그냥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 경제학 쪽에 성공보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1차 산업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이 증기기관으로 시작해서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세계를 그랬으면 장악했죠. 예. 예, 그랬으면 그 여력을 몰아서 2차, 3차도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1차에 이미 자기들은 장악한 상태에서 이제 미국에서 2차 산업혁명에 갖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뭐 전기로도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이쪽이 아니고 전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 저게 언제 또 다른 방향으로 갈지 몰라 뭐 이런 식의 그거 하다가 결국 놓칩니다. 이제 놓쳐서 미국으로 뺏기는 거고 네. 미국이 또 한동안 뭐 자동차 만들고 해가지고 세계를 석권하다가 네. 결국은 일본의 자동차도 그렇죠. 뺏기고 네. IT도 뺏기고 영화도 뺏기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성공을 했는데 그 일본은 똑같이 지금 그 모든 분야의 기득권이 형성이 되고 적당한 규모의 돈이 있기 때문에 이 그 망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게 승자의 저주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일본이 다시 막 구상해서 우리가 위기 혹은 뭐 경쟁에서 뒤처지고 이럴 걱정은 사실 일본으로는 별로 안 해도 되겠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나라들이 걸어온 길을 일본이 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대답에는 저는 장담 못하겠어요. 반드시 일본이 어려워질 거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지만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내부자로서 30년간 지켜보고 아마 일본에서 제가 가장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거예요. 일본 정부에 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고 그런데도 바뀌질 않으니까. 정말 완전히 그 망가져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까지 가지 않은 도저히 뭐 일본이 이렇게 스스로 막 변화하고 이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렇죠. 일본이 그 발전하게 된 배경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비슷합니다. 메주신 때도 나라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움직였던 거고 그다음에 일본이 2차로 부흥하게 되는 게 태평양 전쟁 이후잖아요. 전쟁이 진 상태에서 폐허가 됐고 이제 뭐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에서 베트남 한국 전쟁이 터졌고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터졌고, 그러니까 이 언저리에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원기 회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어느 나라나 바뀌죠. 우리나라도 네네. 결국 지금 되돌아보면 IMF 위기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결국 IMF 이후에 정보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됐고 네. 뭐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이제 일본을 내부에서 보시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네. 당연히 관심 있게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 I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네, 저는 뭐 적당히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당히. 물론 좀 더 잘 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죠. 특히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 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강력했으면 좋겠다.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일본하고만 비교를 해보면 네. 대한민국에 있는 그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지 판교에서 이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는데 이 제품을 판매하려면 국내 시장은 작아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이 치여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로벌하게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노력은 하고 계신데 해외에 나가면 뭐 수출 자금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간단하게 끝날 게 아니잖아요. 네.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인재 육성부터 시작해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는 게 70점이라고 50점이라고 치면 대한민국 정부는 한 80점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네. 좀 더 필요한 부분들 해서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을 피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현재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처절한 경쟁 속에서 나름 살아남고 오늘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해서 잘 될 만한 건 혹시 눈에 보이실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건 진짜 하면 잘 될 거야. 저는 그 일본에 있는 공무원도 해봤고 네. 그다음에 뭐 건설회사의 고문도 해봤고 의료기관의 고문도 8년간 해봤고 네. 요즘에는 트럭 버스회사 고문도 7년째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거의 많은 분야에 그런 고문으로서 내부자로서 이게 다 봤거든요. 네. 봤는데 어디 하나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투비 모델이 아닌 데가 없어요. 투비 모델? 네, 미래 모델. 투비. 그렇게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네네. 일본의 건설회사가 한국을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건설회사를. 그다음에 일본의 택시회사가 한국의 택시회사를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네, 일본의 의료기관이 한국의 의료기관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한 다른 부분들이 아니고 다 정부화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본에서 벤치마킹하고 배우면 딱 좋겠는데 그러면 그런 일본을 혁신해 줄 수 있는 솔루션들은 우리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공 사례를, 네네네. 경험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 수출하면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네. 안타까운 것은 수출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네. 그런 것, 그다음에 환경 같은 것들, 자금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따라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일본 진출은 열심히 하지만 고전하는 거죠. 일본에 혹시 카카오 택시 같은 거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네.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예. 써보면 그거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그 일본은요. 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국가가 아니고 공급자 중심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기사분들이 그런 거 안 해요? 회사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그래도 뭐 우리 장사가 괜찮은데 뭐하러 그거 하냐 이런 거예요? 특히 일본의 경우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지방의 경우에는 제가 지방 택시 회사에 고문을 하니까 알잖아요. 네. 이분들은 그거를 도입하는 순간 현재 이분들은요 다 전화로 택시 요청을 받거든요. 콜택시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체들하고 다 계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화로 대부분이 받아요. 네. 이게 한 80% 낸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잡는 택시는 별로 없어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카카오 택시 같은 게 딱 들어오면 그 아무나 다 이 택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콜 받는 사람이 필요가 없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콜을 받는 지금 고객을 80% 정도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어줍지 않게 거기 진출했다가 내 80%를 뺏기는 사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 회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운 게 아니죠. 야, 진짜 희한하다. 일본은 어떻게 그래도 맛있는 건 참 많은데 그죠, 일본. 저도 뭐 예전에 한번 가보면 그게 지금 택시 회사만 말씀드렸는데 네.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거예요. 호텔 예약 이런 것도 그럼 아직도 그러면 그냥 전화로 예약하는 분들이 많고. 아니요, 호텔은 락텐이나 이런 거 많이 활용하죠. 호텔은. 네, 호텔은. 그렇습니까? 호텔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택시 회사처럼 네. 그 자기 고객을 임의로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네. 어차피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해진 경우. 고객이 딱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일본의 정치를 보면 70년 동안 자민당 일당 독재가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공급자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인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바뀔 게 없으니까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승자는 승자대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3대 세습을 했느니 4대 세습을 했느니 해도 누구 하나 세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죠.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안 해요? 네, 안 하죠. 네, 그런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인의 사고 방식 중에 아직까지 이분들은 산업공상의 인식이 깊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신분 제도에 대한 그게 어떤 뭐 계급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직업으로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원래 왕, 저 사람은 원래 장관, 그러니까 저 집안은 원래 경찰 고위 관료 집안 뭐 이런 식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집은 원래 스시를 하는 집. 하긴 뭐 그런 얘기는 좀. 네,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5대째 우동하고 뭐. 그렇죠. 이게 이 얘기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스시집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계신데 이 집 아들이 동경대학을 가서 아주 창창 잘 나가는 뭐 관료가 돼가지고 중앙부처에 과장쯤 됐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힘이 들어갔고 스시집을 접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대를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같으면 아버지가 화를 낼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해가지고 너 이거 물려주려고 했겠냐라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같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 네가 가업을 잇는구나. 이게 이제 일본 사람에서는 보통 상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놓고 우리는 거꾸로 감동 스토리를 보죠. 그죠? 저 집은 스시가 2대째래 3대째래 저런 식으로 하니까 기술이 축적되고 노하우 축적 이런 포지티브한 면만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포지티브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정치에 참여해서 저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심해가지고 시끄러운데 저 나라는 너무 안 하니까 뭐 당연히 3대째 당연한 거지 4대째 당연한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니 나라가 안 변하죠. 혹시 그 일본에서 알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있어요? 삼성 정도는 알 것 같고. 요즘에는 뭐 삼성, LG 가전은 좀 그래도 우리가 그렇죠. 합니까? 삼성하고 LG 그다음에 롯데. 롯데. 롯데는 뭐 한국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 네네네. 일본 사람들은 일본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롯데라든지 그 정도 아닐까요? 그다음에 네이버. 라인. 라인. 지금 일본인들 중에요. 라인이 네이버 자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 안 될 걸요. 라인이 일본에서 한지 알아요. 그래요. 그 무슨 저 웹툰 뭐 이런 거 뭐 카카오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인기죠. 일본에서. 괜찮아요. 지금 한국 문화가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침투가 돼서 그 저변에서는 젊은 친구들은 뭐 진짜 한국 문화에 많이 심취돼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성숙돼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침묵하는 대중들은 한국의 팬이 돼 가는 거고 목소리가 큰 일부는 이제 아직까지 반환인 거고. 혐한 분위기가 없진 않군요. 그 혐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인텔리층이고. 인텔리층이에요?
그게 막 그렇게 혐한이 있다가 또 사라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 유지가 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 사이에 점점 그 아베 정권의 20년 정도 우경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목소리 큰 사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스스로 일본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일본의 자민당이 우리가 보면 보수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당을 가지고 제가요 자민당을 네. 조직한다면 어디서 사람을 뽑아야 되냐면 국민의힘부터 시작해서 정의당까지 싹 합친 게 자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당 안에 그게 파벌 계파로 소위 진보파와 보수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각 파벌에서 합정 연행을 해서 당수를 내기도 하고 네네. 총리를 내왔죠. 근데 아베 총리 20년 동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게 소위 그 반대 파벌들을 거의 숙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익만 남은 거죠. 나머지 파벌은 힘이 없어요. 네. 나머지 파벌 톱을 잘라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소위 자객공천이라고 해서 아주 뭐 유명한 연예인을 갖다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상대방 당수를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갖고 아베 총리 시절에 네. 거의 우경화가 돼서 이 나머지 정치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분위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좀 젊은 세대들이 많겠죠. 이제 요즘에 아닌가요? 점점 연령이 올라가는데요. 올라가요. 예,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한참 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거? 한참 됐는데 네. 그게 넷플릭스에서 그게 일본의 4차 한류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커요. 예, 그게 그때 당시에 계속 일본 넷플릭스 순위 1위였으니까. 사랑의 불시착이 2019년작이군요. 예, 네. 그때부터 4차 한류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3차 한류 때는 엄마하고 아들 딸들이 아버지 몰래 한류 드라마를 보던 시절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아버지는 싫어했어요 그거를. 네. 아니 무슨 뭐 한류가 얼마나 좋다고 그렇게 저거 하느냐라고 거꾸로 자기가 왕따 당하는 느낌. 네네네. 그래갖고 막 화를 냈었는데 이제 대동단결이에요? 사랑의 불시착이 딱 오면서 이거를 이제 아버지들이 거기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사랑의 불시착으로부터 이 한류 드라마가 일본 가정에 그 화목을 불러왔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아니 그 4차라고 하시니까 예. 1차는 뭐 배용준이에요? 1차가 배용준이죠. 배용준. 예. 2차는 뭐예요? 그 뒤가 뭐 저 원더걸스나 카라나 걸그룹들. 3차가 그러면 뭐 있지 요 정도 되나? 네, 뭐 그 정도 됐죠. 그리고 이제 4차가 사랑의 불시착.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그 파라사이트, 일본엔 파라사이트라고 하는데 기생충,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본에 파고들어서 요즘에 뭐 전철 타고 옆에 보잖아요. 그럼 죄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류 드라마 봐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넷플릭스 탑 10에 가보시면 한국 드라마가 한 60-70%? 70, 일본 80%. 내에서? 일본 내에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네네. 제가 문학평론가도 예능평론가도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국 전문가니까 한국의 예능 산업이 이렇게 발달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생각해봤어요. 뭘까? 그리고 제가 이제 답을 해줬죠. 한 번에 납득할 만한 답을. 뭐죠? 한국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드라마다? 드라마기 때문에 웬만한 드라마 정도 갖고는 충격이 없다. 아주 그래서 굉장히 그 극단적인.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역사 공부를 하시려면 한국 드라마를 좀 봐라.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국이 어땠는지를 보려면 남살의 부장들을 보시고 뭐 이런 스토리 쭉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뭐 1987이나 그다음에 택시 운전사 뭐 이런 것들 보면 그죠? 그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다음에 국가 부도의 날 보면 IMF 이후에 한국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거 이해하나 그 사람들이? 네, 이해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 열심히 찾아보자고요. 그래요? 지금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넷플릭스나 이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야, 사랑의 불시착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군요. 네, 아저씨들의 심금을 울린 영화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손예진 씨가 아저씨들 팬이 엄청 많아요. 일본. 아 그래요. 아 두 분 결혼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죠. 두 분 일본 가시면 인기 많겠네 지금. 아 그렇죠. 뭐 부동산을 전문으로 이렇게 뭐 보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일본에 사시면서 분위기 정도만 좀 한번 여쭙고 싶은데 네네네. 저희가 일본 부동산은 그 버블 직후에 뭐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끝도 없이 올라갔다가 거의 뭐 반토막 혹은 뭐 그 이상까지 그러니까 도쿄 일부 중심지 빼고는 네네네. 다 그냥 작살났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후로도 다시 뭐 살아나거나 이런 데는 거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도시 재개발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네. 일부만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회복이 된다 해도 그게 뭐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부동산이 부의 수단이 되는 그 정도의 것은 아니에요. 그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그 시절은 끝났고요. 지난주에 그러지 않아도 그 일본의 부동산 전문가하고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4% 정도의 이익 연. 네, 내가 10억짜리면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네, 4천만 원 정도 월세 나오는. 그러니까 연 4% 정도의 이익을 네네. 거둘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아마 일반적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동산을 요즘에는 중국, 그다음에 뭐 한국도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 올라가도 일부 지역만 올라가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역이 올라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사서 내가 뭐 내년 후년엔 뭐 한 뭐 30% 뛰는 거 팔아야지 이런 생각은 아예 이제 거의 안 하시는 거군요. 그쵸. 일부 지역만 빼고. 너무 호되게 당해서 절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 버블 붕괴 이후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블 붕괴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너무 비참해서 그것을 겪은 사람들은 그건 못 잊을 거예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IMF보다 제가 보기에는 IMF도 기간이 짧았어요. 여기는 잃어버린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시절을 이제 자라온 예를 들면 지금 뭐 한 30대 혹은 40대 요 정도 된 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뭐 부동산 돈 벌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고. 아예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일본의 젊은이들 누구라도 자기가 집을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급여는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인건비는 대한민국이 높습니다 지금. 어떤 인건비가요? 아니요, 뭐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인건비가 한국이 더 높다고요. 한국이 더 높아요? 네, 높아요. 일본이 안 높아요? 이제 한국이 더 높습니다. 한국이 더 높기 때문에. 네. 1인당 GDP도 일본이 역전했나? GDP는 일본이 높은데 그거는 극히 일부 기업들의 버는 돈이 워낙 이제 많아서 그런 거고. 그렇죠. 그게 밑으로까지 내려오진 않아서 일본의 그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일본은 뭐 비정규직해도 그걸로도 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좀 있었는데. 그 먹고 사는 게요. 개념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덜 먹고 덜 쓰면 되는 거예요. 먹고는 사는데 그게. 네, 그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여정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하향지향의 일본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향지향이에요. 그럼 뭐 젊어서 돈 좀 벌면 차 사고 뭐 이런 것도 상승지향이 아닙니다. 그냥 현재 상황 유지 뭐 이런 정도예요? 네, 근데 또 엄밀히 생각해 보면 반드시 상승지향을 하는 게 행복일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행복 차원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상승지향이라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고 평안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겪은 거, 저희 아들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데려간 3학년 4학년 때 아들 둘을 데려갔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34, 35. 이 아이들을 제가 일본에서 학교를 공립학교 보내고 일본의 교육을 시키면서 느낀 거예요. 고등학교 다녀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공부 안 시키는 주의거든요, 국가적으로. 일본이 그 얘기가 좀 그 얘기 좀 먼저 할까요? 네네.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광적인 교육을 했었어요, 버블 때. 그랬었어요, 일본도. 사교육 많이 시키고. 엄청 했죠. 엄청 하고 그때 당시에 몬스터 페어런트라 그래갖고 괴물 같은 학부형들 많이 나타나고 학교 와서 난리 죽이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게 몰아붙이다가 젊은이들 자살이 늘어나고 히키코모리 뭐 이런 거. 네,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요즘 대한민국 얘기가 비슷해지죠. 네. 많은 사람 자살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엽기적인 사건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 사회가 크게 격동하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해서 나온 결론이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공부 지옥으로 몰아넣고 애들의 영혼을 파괴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시작한 게 유도리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네. 유도리라는 말이 우리 한국에서도 쓰잖아요. 여유를 갖자 뭐 네네네네. 유도리 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게 일본 말인데 유도리 교육이라는 걸 시작하는데 상징적인 게 뭐냐면 운동회를 하면 마라톤이나 달리기를 하면 1, 2, 3, 4등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없앴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없어? 어쨌든 옛날에는 1등상 주고 2등상 주고 했는데 그걸 그냥, 없앴다고. 그냥 달리는 네. 달린 것 자체가 좋은 거야. 그다음에 그치? 학교 수업을 네. 30%를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간 수업 받아야 되는 시간이 뭐 1000시간이다 그러면 한 700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죠. 남은 시간 너네 저뭐 피리를 불든지 알아서 뭐 저 클럽 활동하든지 해.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어마어마하게 줄인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세대에 이제 저도 저희 아들들 키웠는데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옆집 애들이 학원 안 가니까 우리 애들 학원 갈 필요가 없는 거고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놀고 교제하고 들어오고 어쨌든 뭐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얘가 그래도 저는 공부 좀 해주길 바랬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성적이 다른 애들도 안 하니까 나쁘진 않죠. 근데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걔를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명문대학도 못 갈 거고 외국인이 일본에 와서 명문대학도 못 가면 하루충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니? 뭐 그래도 겨우 너 콤비니 패밀리마트 같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보낼래? 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아이 대답이 그게 뭐가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 돈도 못 벌면 또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맛있는 게 뭔데요? 그냥 뭐 주먹김밥 같은 거 먹고 그냥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거에 대한 욕심도 없고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가진 게 100이라고 한다면 일본 애들은 한 60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배경에 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매사에 왜 성장을 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세대 갈등 같은 것도 별로 없습니까? 일본은? 세대 갈등이라기보다는 세대 분열이 있죠. 분열? 지금 일본의 주택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빈집 문제예요. 빈집. 빈집 많아요? 빈집 상당히 많죠. 빈집이 상당히 많고 많아서 방범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도로 계획이라든지 도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철거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길을 내려면 그럼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상의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없구나. 주인이 없어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그 등기부등본 찾아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잖아요. 일본에는 부동산 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해도 등기를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등기되는 걸 보면 1900년도에 돌아가신 거지.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그걸 매매를 했거나 상속을 했을 텐데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가 없죠. 이래서 이제 그 집을 손도 못 대는 케이스도 많고 또 하나는 가정의 단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선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당연히 자식을 재산을 상속하거나 이런 개념이 없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일본은 진즉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미래를 자기가 설계하는 거지 내 돈을 왜 자식한테 주냐 이런 생각일 테고 자식은 애시당초 아버지한테 받을 생각이 없고 근데 특히나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도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상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상속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부두 상속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발 부채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명제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주민등록번호만 띄면 자산이 쫙 나오면 판단해보고 상속을 할지 말지를 정할 텐데 어줍지 않게 아파트 한 채 받았다가 돌발 부채 나오면 자기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안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멀쩡한 집들이 빈집이 또
늘어나요. 근데 이 빈집이 그렇게 되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거를 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은행이 뭐 한 2, 3년 정도까지 계속 돌아가신 줄 알면서도 그 집에 독촉장을 보내는 거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강제로 절차로 들어가는 거고, 그때서야 이제 채권자들이 그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우리가 뭐 일본의 20년 뒤를 뭐 따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예 지금 일본과 우리는 다른 길을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이 내가 보기엔 80% 정도는 될 거다. 아 그래요? 예. 한 20% 정도가 일본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20%는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일본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단 국민성이 틀려요. 일본과 국민성이. 우리는. 예, 국민성이 틀려서 일본은 파라다임 시프트가 잘 안 되는 나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기득권이 강고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벌써 몇십 년 사이에 정권 교체가 민주적인 그죠? 절차에 의한 정권 교체 몇 번이나 바뀌었고, 그걸 국민들이 열망하잖아요. 극적인 일들이 많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쉬운 예로 우리 얘기할 때 도하님은 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도와 모 사이에는 개걸윷이 있잖아요. 도개걸륜모. 네. 네. 근데 이게 도개걸윷모까지 가는 게 아날로그인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제로 1로 가는 건 디지털이잖아요. 아 도모는 디지털이죠.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없던 일로 하고 새로 시작하자라든지, 보면. 갈아엎고 새로 시작한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네. 이게 포지티브하게 얘기하면 파라다임 시프트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일본은 파라다임 시프트가 안 되는 민족이고 워낙이 아날로그 민족이에요.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로 성공할 수 있는 게 노벨상이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노벨상을 받으려면 40년 동안 그 진척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 개미가 걸어가는 걸 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승질급해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노벨상 없는 걸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게 아니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노벨상 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일본 사람한테 다 좋은데, 노벨상을 받는 그런 기술을 발명한 건 좋은데, 그 발명한 기술을 가지고 돈으로 만드는 능력은 너희는 없잖니. 예를 들어서 너희 나라에 그 스마트폰을 팔아가지고 세계 시장을 제패한 나라가 있냐? 기업이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 결국 삼성이 다 팔아주는데 삼성이 너희 부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쓰잖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대부분이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삼성이 왜냐하면 하나는 질투. 삼성이 자기들한테는 보이지도 않던 기업인데 글로벌하게 너무 커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투가 있고요. 자기는 일종의 소니가 좀 자부심이었을 텐데 그 질투가 아니라 인정을 하고 우리도 저렇게 배워야지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성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잘못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법위 내에서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뭐 우리나라 기술자를 빼가갖고 어떻게 했다는 둥 뭐 별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인정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식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삼성을 좀 시기를 어마어마하게 하죠. 하는군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일본에서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팔리는 거예요. 예. 와, 일본도 그러니까 스마트폰 어디 소니에서 만들죠. 엑스페리아 뭐 이런 거 만들죠. 예, 그 일본 기업들 만드는데 그건 뭐 더 미미하고, 일본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아이폰. 애플. 애플이 많이 팔리고, 두 번째가 그래도 이제 갤럭시가 많이 팔리고요. 갤럭시가 많이 팔려요? 그 다음.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저도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요즘 갤럭시가 혁신적이잖아요. 폴더블 폰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인기가 있어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뭐 애플에 비하면 애플이 너무 압도적이죠, 너무. 압도적이죠. 스마트폰은. 그럼 이제 뭐 소니 에릭슨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계속 만드는. 만들긴 하는데 그럼 국내에서만 조금 팔리고, 그렇죠. 해외에서는 뭐 전혀 그렇죠. 없다고 봐야 되고. 존재감이 없죠. 그
오늘 이제 일본에 대한 이야기 네네. 이런 저도 뭐 굉장히 재밌게 좀 들었는데 네. 혹시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혹은 뭐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일본 관련해서 이거 하나는 정말 놓치시면 안 된다. 혹시 뭐 해주실 말씀이 끝으로 좀 있을까요? 예, 그 일본에 대해서 네. 좀 연구를 제대로 하시면 좋겠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본의 미래는 거의 이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과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본의 미래가요? 예, 예. 어떤 의미냐면 네. 정보화 사례가 도래하는데 아, 일본도 조만간 전 국민의 90%가 스마트폰을 손에 하겠죠. 쥐고 다니는 때가 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90%를 국민이 손에 쥐고 다닐 때 어떤 제품들이 팔리는지 사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일본이 변해가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 네. 그 시점에 필요한 제품을 우리는 공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에 와보셨겠지만 신칸센 타보셨잖아요. 네. 신칸센 요금이 얼마나 비싸요? 엄청나게 네. 비싸잖아요. 근데 신칸센 타실 때 개찰하는 개찰구 이용하시죠? 개찰구 티켓 넣고 하는 거. 거기 아직도 그 티켓 넣고 하죠? 그렇죠. 그 개찰구 티켓 그 하는 게 그게 대당 제가 몇 년 전에 알아봤는데 대당 1억씩 해요. 그 표 넣고 싹 그거 한번 하나가. 긁어서 빼주는 게. 네, 그 기계 하나가. 와, 그 기계가요 어마어마한 정밀 기계예요. 어마어마한 정밀 기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시간이 통과를 해도 완벽하게 체크해낼 수 있는 기계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티켓 이것을 그 4장까지 넣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4장을 넣어도 읽을 수 있는데 하물며 뒤집어서 넣거나 옆으로 접어서 넣거나 접으면 안 되고 옆으로 돌려 넣거나 네.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집어넣으면 다 읽어.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내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 다. 그러다 보니 신칸센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네. 단적인 예인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KTX에 개찰구가 없잖아요. 그냥 그쵸. 네. 모바일로 다 그거는 예약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일본 사람들이 보면 개찰국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저게 계속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개찰구가 없어지는 시점에 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를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린 타임머신을 타고 일본의 미래를 갔다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또 제가 시청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민등록 등본 띄려고 시청 가는 일이 없잖아요. 구청 가는 일이. 근데 일본은 그걸 띄려고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지 않는 행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거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본의 여러 종류의 분야에서 일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전 한국에서도 경험을 해본 분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을 늘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본 결과 일본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살아남으려면 변화를 해야 되고 네네. 어느 시점에선가 변화를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사례가 저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텐데 네. 그때 우리의 성공 경험을 상품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이 있으실 텐데 네네네. 대한민국에는 일본 전문가가 너무 없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많아요. 보시면 일본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내부자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일본 전문가의 개념 자체가 네네네. 단어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다. 일본에서 뭐 주재원으로 10년 살았다. 뭐 이런 거 갖고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일본 사람이면 알 수 있는 것들 하고 우리가 외부 손님으로서 겉으로 바라보는 일본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내불남노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좋게 해석하려고 그러고 좋게 얘기하고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일본을 배워야 된다. 그래도 일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본에도 저력 있는 나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저력 있는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반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일본 전문가라는 분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우린 듣고
일본 시장을 접근하잖아요. 네. 그러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 그러면 제일교포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제일교포 분들은요 일본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멘탈이. 우리는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분들 네. 멘탈은 정확하게 일본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한국과 일본의 비교가 안 되는 거. 그분들은 너무 그냥 일본에만 계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저런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로 간에 역사 문제로 갈등하거나 이런 부분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해석하는 얘기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네. 한국의 비즈니스맨들이 일본 시장을 접근할 때 정확하게 일본을 파악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네.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라는 회사가 일본의 공공정보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안 돼서 네. 철수하려고 하는 시점에 저를 만나서 삼성 SDS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구축에 처음 진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네네. 삼성이라는 조직이 정보력이 없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내부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저 변호사 입친 같이 이런 상황을 알려줬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접근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한국 분들한테는 일본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네네. 자세히 공부하고 좀 장시간 들여서 한다면 지금처럼 지금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지 네네. 않는가라는 생각하고 지금 한국 기업 중에 일본에 성공했다는 IT 업체가 몇 개 없잖아요. 네네. 라인이라든지 뭐. 근데 그분들이 왜 성공을 했느냐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일본에 있는 기존의 회사를 인수한 거죠. 인수해서 거기는 전부 일본 사람들인 거죠 처음에. 네네네. 그래서 일본식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한 거니까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기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IT적으로는 적어도 일본보다 훨씬 더 빨리 왔던 길이니까 그 왔던 길은 우리가 충분히 좀 잘 파악할 수 있고 그걸 일본에만 잘 적용만 시킬 수 있다면 우리 충분히 기업들이 아주 좋은 기회를 일본에서 또 열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말씀 특히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꼭 한 분만은 아니실 테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또 저희가 잘 찾아서 기업들에서 잘 활용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또 저희 채널 통해서 또 저희 채널 아니라도 다른 채널 등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좀 전해주셔서 우리 기업들 혹은 뭐 우리 개인들이 가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과 함께 신과 대화는요. e코퍼레이션 JP, e코퍼레이션.jp의 염종순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판하신 책이 일본 관찰. 30년이란 책인데 30년간 일본에 계시면서 30년 넘게 계시면서 일본을 아주 그 내부에서부터 바라본 그 시각들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책도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한일 오가시면서 또 좋은 기회들 많이 좀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염종순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